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을 보면요, 뭐 사법시험 합격해서 뭐 연수원 나올 때 굉장히 뭐 어렵다, 취직도 안 되고 뭐 어렵다 이런 보도가 이제 간혹 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한 300명, 뭐 그 전에는 뭐 200명, 150명 이렇게 뽑았으니까 희귀하죠. 희소하니까 뭐 진짜 취직 안 되는 사람이 없었고 다 자리 잡고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1000명씩 배출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실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다 자리 잡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 뭐 굉장히 뭐 힘드시고 한데,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일간지 보니까 그 로펌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특집으로 이제 몇 페이지 쭉 난 걸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도, 역시 사법시험이라는 게 참 대단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수원 나와서 로펌에 취직을 했을 때,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연봉이 뭐 최소가 한 6천만 원이더라고요. 최소 6천만 원이고, 대개가 한 1억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초봉이. 그 사회에 처음으로 나서서 초봉이 그 정도면은 상당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웬만한 로펌들은 입사한 지 3년 내지 5년 지나면 유학을 또 보내줍니다. 유학을. 또 그러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밀어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3년 정도, 또 한 5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하면은 이제 그 정식 그 회사의 파트너로 올라갈 수 있는데 파트너로 올라가면 갑자기 연봉이 휙 뛰어버려요. 그래서 연봉이 갑자기 한 10억 이상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한 달에 한 1억씩 버는, 이런 그 변호사도 굉장히 흔합니다. 흔하고. 그 작년인가요?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변호사, 국제 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 한 사람이 연수입이 뭐 300억인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최고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300억을 버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30억씩 벌어요. 그렇죠? 그 돈 다 어디다 쓰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또 로펌은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성적도 또 좋아야 갈 수 있고, 가급적 또 외국어 실력도 탁월하면은 또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 뭐지 힘들고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 한 300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도 그냥 졸리다가도, 정신이 좀 번쩍,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스운 소리 하는 거고요. 어쨌건, 이 사법시험이라는 게, 별로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잘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커다란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 딛고 정말 멀리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 또 이게 인생의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쨌건 기왕 하게 된 거 신속히 통과해야 됩니다. 신속히 통과. 자꾸 여기서 인생 낭비하고 지지부지 에너지 낭비하고 했다간 진짜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속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덮어두고 제가 전에 다 포기하라 그랬죠. 다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일단 합격할 때까지는 공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빨리 합격해 놓고 그 다음에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부터 잘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 뺏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진짜 공부에만 전념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00억 받았을 때 어머니 100억 드리고 아버지 100억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가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봤는데, 이거 사석에서 한 얘기인데요. 솔직히, 그분 표현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인간성 나쁜 놈들이 먼저 되더랍니다. 인간성 나쁜 놈들이 먼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성이 아주 좋으신 분들,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꾸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 제쳐놓고 가서 도와주고 또 교수님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다 제쳐놓고 가서 도와주고 정말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와준다는 게 이 수험생의 입장은 뭡니까?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근데 인간성 나쁜 사람은 어떡합니까? 절대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도와주면 아니야, 난 몰라 하면서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남 도와줄 시간 자기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일찍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표현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런 이유로 인간성 나쁜 놈들이 사실 먼저 되더라. 물론 인간성 나빠야만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인간성 좋아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나 공부할 때만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교수님 표현대로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별게 아니라 주변 너무 돌아보지 말고 이제 공부만 하자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정말 인간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행동해 줄 겁니다. 어버이날이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생각을 해줄 겁니다. 무슨 선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제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일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가 아니라 무슨 선물을 해야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선물을 고르러 뭐 백화점이나 시장을 갔을 겁니다. 하루 정도는 전 낭비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하루 정도. 가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고르고 하면서 그거 사가지고 참 아름다운 모습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공부에는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무슨 날이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화가 나서 너 오늘 무슨 날이지 아니 그러면 제 생일인가요? 하면서 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일찍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얘기의 중점은 부모님 챙겨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공부에만 신경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해서 그때 가서 어머니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뭐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취지는 거기에 있으니까 저기 곡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어제 공부했던 그 범죄 책임하고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고, 사실 어제 일부 설명드렸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반가치, 자 불법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무가치라고도 표현합니다. 저 불법의 본질이 결과 쪽에 있느냐 아니면 행위 쪽에 있느냐 이에 대한 논쟁이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의 논쟁입니다. 자, 범죄라는 것의 어떤 진행 과정을 본다면 일단 의사결정이 먼저 행해지겠죠. 그 다음에 신체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신체 동작.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일단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칼을 집어서 사람을 찌르는 동작이 나오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생명이 침해됐다는 침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살인죄를 범했고, 자, 이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살인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살인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는 이유는 뭐냐? 살인죄가 불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불법하니까 적법하다면 형벌이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불법하니까 형벌이 부과되는데 근데 도대체 무엇이 불법한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이가 결과 반가치론과 행위 반가치론의 차이죠. 자, 결과 반가치론은 불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기 결과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을 침해했다는, 법익을 침해했다는 결과가 불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과 반가치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행위 반가치론은 뭐냐? 반대죠. 이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또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요쪽이 나쁘기 때문에 형벌을 여기에 겨냥해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행위 반가치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뭡니까? 다 틀렸다. 결국 이 살인자는 결과도 나쁘지만 행위도 나쁘기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는 거지 어느 일면만 가지고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빌테러 범죄 체계의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죠. 불법은 이원적으로, 즉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 이원적으로 이해하지 뭐 결과 반가치 하나, 행위 반가치 하나 이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반가치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그 결과 반가치에서 결과란 말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 반가치에서 결과란 말은 우리가 결과범에서의 결과로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과 보면서 결과라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 의미였어요. 즉,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성요건적 결과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결과 반가체의 결과는 물론 그 구성요건적 결과도 포함되는 거지만 이 구성요건적 결과가 없는 위헌범이나 거동범에서의 어떤 법익의 위험 상태라든가 어떤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자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좀 넓은 개념이라는 거, 그 점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 행위 반가제도, 행위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자, 이 행위 반가제도, 이 행위가 신체 동작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디에 중점이 있다고요? 신체 동작의 원인으로서의 사람의 의사, 자, 고의나 과실, 여기에 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80% 정도는 의사, 요쪽에 비중이 두어져 있는 말이 행위라는 말이라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란 말이 형법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행위 반가시할 때 행위는 이런 신체 동작보다도 신체 동작의 원효의 의사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 형법 강론에 가서의 행위는 의사가 아니라 요 신체 동작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란 말을 쓰면서도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주로 신체 동작보다도 신체 동작의 원인으로서의 의사, 자, 고의나 과실에 중점을 두어진 말로 사용하지만 형법 강론에 가서는 의사는 따로 논하고 외부적 동작물 행위라고 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반드시 한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영어 단어 봐도 그렇죠. 단어 찾아보면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단어가 반드시 한 의미만 같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동일한 단어가 정반대 의미도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행위라는 단어도 어디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리 사용되기도 하니까 이런 걸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 반가 치료의 이론적 근거는 뭘까요? 왜 결과, 자, 행위가 아니라 이 결과 쪽에 불법의 본질이 있다고 봐줄까요? 일단 중요한 이론적 근거는 인과적 행위론과 또 인과적 행위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전적 범죄 체계와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이론적 근거가 있었죠. 이건 어제 범죄 체계론 중에도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왜 인과적 행위론이 이 불법의 본질을 결과 반가시 있다고 봐느냐?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주관적 요소. 즉, 이 주관적 요소는 행위 반가시 요소인데, 이 주관적 요소는 모조리 책임의 요소가 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이 명제 때문에, 그 불법 속에는 객관적인 요소만 들어있고, 이 객관적 요소는 바로 결과 반가시 요소죠. 그래서 결과 반가시론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 형법의 규범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은 의사결정 규범의 성격도 갖고 있고 객관적인 평가 규범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자, 이 범죄의 행위적 측면, 의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형법의 소유 규범적 성격을 무엇으로 봅니까? 의사결정 규범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적 측면,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분들은 형법을 평가 규범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을 평가 규범으로 이해한다면 불법도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 측면이 불법의 본질이 된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범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 결과적 측면에서의 범죄의 본질이 뭡니까? 법익 침해죠. 법익 침해. 그래서 법익 침해설의 관점에서 역시 결과 반가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또 범죄를 행위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의무 위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무 위반설의 입장에서는 행위 반가시론을 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거기 나와 있죠. 인과적 행위론, 고전적 범죄 체계, 또 법익 침해설이 나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형법의 객관적인 평가 규범이라는 거 전부 뭡니까? 범죄에서 주관적 측면보다는 이 객관적 측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시각들이죠. 이런 시각들을 취하게 되면 불법의 본질도 외부적인 것, 결과적인 것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반가시론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결과 반가시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형법은 의사결정 기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행위 반가치, 행위 쪽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범죄라는 것은 법익 침해도 되지만 의무 위반도 된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판이 너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어쨌든 이 비판이 어떤 가치론에 대한 비판인가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적 범죄 체계로 발전하면서 책임 요소였던 고의 과실이 구성 요건 요소로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의 과실을 구성 요건 요소로 받고 이 고의 과실이 구성 요건에서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했던 것이 목적적 범죄 체계입니다. 근데 고의 과실은 주관적인 의사고 이것은 행위 반가치의 요소죠.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는 불법의 본질은 결과보다는 행위에 있다는 행위 반가치론을 취하게 된 겁니다. 정반대로 입장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행위론이 이제 행위 반가치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형법의 의사결정 규범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역시 행위 반가치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형법의 기능 가운데 법익 보호가 아니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도 역시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행위 반가치론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목적적 범죄 체계 행위 반가치론을 인적 불법론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 인적 불법론은 결과 반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학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 반가치에 중점이 있을 뿐이지 결과 반가치도 일부 인정은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그 행위 반가치의 그 일종으로 이해했을 뿐이지 결과 반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주 극단적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입니다. 이 견해는 극단적 견해로서 결과 반가치를 불법의 영역에서 완전히 내몰아버리는 견해입니다. 오로지 행위 반가치만이 불법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 견해가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입니다. 그래서 결과 반가치를 불법의 영역에서 몰아내서 객관적인 처벌 조건으로 이해했던 견해가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입니다. 자, 그럼 이 견해는 말 그대로 결과 반가치를 무시했고 또 형법이 의사결정 규범인과 동시에 평가 규범이라는 걸 무시했고 또 범죄의 의무 위반 측면 또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 측면을 아니 반대죠. 법익 침해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일태적 범죄 체계로 발전하면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을 취하게 된 겁니다. 자, 합일태적 범죄 체계는 어떤 범죄 체계와 어떤 범죄 체계에 합일되었습니까? 신고전적 범죄 체계와 목적적 범죄 체계 합일되었죠. 그래서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결과 반가치론 받아들이고 또 목적적 범죄 체계 행위 반가치론 받아들여서 이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는 그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 요소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고 현재 우리 통설적인 입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인정된다고 해서는 행위 반가치나 결과 반가치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양자가 병존해야만 불법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불법이 인정돼야만 불법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범죄 체계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제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학설의 대립들이 아주 간단했죠. 시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범죄의 결과적 측면, 외부적 측면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범죄의 행위적 측면, 즉 의자적 측면이란 내부적 측면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불법론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이 결과 반가치,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익 침해도 있고,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결과 반가치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익 침해라는 것은 기수범의 결과 반가치를 말하는데, 결과범에서는 침해 결과를 결과 반가치로 말하고, 또 위헌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요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위헌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위헌범의 경우에는 결과 반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자, 위헌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뭡니까? 위험 상태는 요구합니다. 위험 상태. 그래서 사실 위험 상태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범의 경우는 위험 상태가 결과 반가치의 내용이 되고 또 거동범은 뭡니까? 행위만 가지고 기수가 되는 범죄죠. 그러면 거동범의 경우에는 행위 반가치만 인정되고 결과 반가치는 부정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동범의 경우는 행위 자체 속에 법익을 침해한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또 법익의 침해 같은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동범의 경우도 그 구속요건적 결과는 요구하지 않지만 결과방 가치는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미수범의 결과방 가치가 법익 침해 위험성입니다. 자, 미수범. 자, 미수범은 구속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죠. 자, 구속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미수범은 결과방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자, 미수범은 구속요건적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과방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미수범의 결과방 가치는 뭘까요? 자,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을 뻔했죠.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이게 뭡니까? 위험성이죠. 결과 발생에 근접한 위험성. 이게 바로 미수범의 결과방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수범의 경우는 구속요건적 결과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방 가치는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방 가치의 내용을 봅시다. 주관적 요소가 있고 이제 객관적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의와 과실입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을 주관적 행위 요소라고 말하고 이것이 인적 행위 불법의 핵심이 됩니다. 행위방 가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나 경향이나 표현 같은 것도 주관적 요소죠. 그래서 이거를 주관적 행위자적 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용어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 용어인데, 이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를 설명할 때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뭐 이런 걸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 요소만이 행위방가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요소도 행위방가치의 내용이 됩니다. 첫째, 객관적 행위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 실행의 종류와 방법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린다, 폭행인데,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와 쇠파이프로 때리는 경우는 방법이 다르죠. 자, 어떤 경우에 행위의 불법성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쇠파이프로 때리는 경우가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보다 행위 불법성이 더 중요하죠. 이런 것을 행위 요소, 객관적 행위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 여부가 범죄 시행의 종류나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객관적 행위 요소라고 말합니다. 또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가 있는데 어떤 그 범죄 행위자가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분범죄의 신분이죠. 그래서 아무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분자만이 주체가 되는데 이 신분은 이 행위 반가치의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 인정될 때 우리가 불법이 인정되는 것이고 불법이 인정돼야만 사실은 구속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속요건은 전부 불법한 것을 유형화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의 차이점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떤 객관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과 또 주관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을 정리해 놓은 건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갈 내용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설명해 보기로 하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 원인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자,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범인을 이제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이냐. 자, 어떻게 형량을 정해야 될 것이냐. 자,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과실자죄, 형량을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결과 반가치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이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과실치사죄 형량을 다르게 결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같게 결정하게 될까요? 자, 형량은 무엇에 대응할까요? 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속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이고, 자, 책임이 인정되면 형벌이 이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량은 일단 직접적으로 무엇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책임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책임이 무엇이었죠? 규범적 책임론, 이 통설적 입장에서는 비난 가능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크다는 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고 책임이 작다는 말은 비난 가능성이 작다는 말이죠. 자, 어떤 사람한테 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됩니까? 책임이 큰 사람한테는 중한 형벌을, 책임이 작은 사람한테는 경한 형벌을 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량은 책임의 양과 원칙으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책임의 양은 또 원칙으로 무엇과 일치해야 되는 것일까요?
불법의 양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의 양. 자, 불법이 뭐죠?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친 개념이죠. 결국 불법의 양이 원칙적으로 책임의 양을 결정하고 또 책임의 양이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형량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그렇죠? 또 처벌의 궁극적 근거는 뭡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이 있을 때 그 불법을 근거로 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법의 질적 양적 차이가 형량을 또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양이 같다면 형량이 같아야 돼요. 근데 불법의 양이 다르다면 형량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과실치사죄 사이에 이걸 결과 반가치론의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불법의 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결과 반가치론은 법익의 침해나 그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요 사망이란 결과를 기준으로 불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본질이 이 결과에 있다는 결과 반가치론에 따르면 고의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든 과실로 사람이 죽었든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다는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으니까 고의범의 형량과 과실범의 형량을 결과 불법이 똑같으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도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결과 반가치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행위 반가치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불법의 본질은 이 결과가 아니라 고의 행위였느냐 과실 행위였느냐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것이 행위 반가치론입니다. 자,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경우와 고의로 죽인 경우와 실수로 죽인 경우 어느 경우가 불법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고의에 의한 경우가 과실에 의한 경우다 불법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 행위 반가치론에 따르면 어떻게 처벌되죠?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불법을 논하는 이유는 결국 형벌의 양을 정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 방가처는 결과 쪽에 불법의 본질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형량을 정하고, 자, 행위 방가처는 반대로 행위 쪽에 불법의 본질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형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과실범의 불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다 거의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났고 서론적 내용들이 끝났고 드디어 이제 그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요소들을 볼 때가 됐습니다. 자, 제3절 부작위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작위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작위범을 논하기 전에 이제 부작위가 뭔가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부작위란 규범대로 요구되는 일정한 신체 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말합니다. 자, 부작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일정한 신체 운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부작위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외적으로 자연적으로만 우리가 부작위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부작위와 자기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 이제 형법이 있는데, 자, 형법은 법입니다. 자, 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율적 기능입니다. 규제적 기능입니다. 근데 형법이라는 법은 어떤 방식으로 이 국민들의 행위를 규제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형법 250조 1항은 살인죄를 처벌하는 규정이죠. 자, 살인죄를 처벌한다는 소리 뭡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금지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한다는 소리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국가의 의사가 그 조문을 통해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 절도도 하지 말라. 뭐 사기도 하지 말라. 횡령도 하지 말라. 뭐 폭행도 하지 말라. 그래서 대개의 형법 규범은 금지 규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뭘 해. 그래서 안 하면 처벌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요구 규범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퇴거 불응죄 같은 겁니다.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게 퇴거 불응죄예요. 결국 국가가 의도하는 게 뭡니까?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나가라고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규범을 요구 규범. 근데 점잖게 얘기해서 요구지. 정확히 말하면 이건 명령이죠.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요구가 있다면 나가라고 국가가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규범을 명령 규범 또는 요구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자, 살인을 금지합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소리는 살인을 했다는 소리죠. 했다. 이 현재형으로 바꾸면 하다. 이게 뭡니까? 자귀죠. 그래서 자귀범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라는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령규는 뭐냐? 국가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요구가 있다면 나가라고 명령하는데 안 나갑니다. 나가라! 근데 안 나가요. 자, 명령규범을 위반했죠. 그 명령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 이게 뭡니까? 부작위죠. 그래서 이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범과 부작위범을 그 침해에 대한 규범의 성격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범이고 반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작위범을 지금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부작위범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연적으로는 자귀적 형태로 보일지라도 그 명령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달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 부작위범을 이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규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규범도 없는데 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규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명령규범을 각도로 달리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는 국민에게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명령대로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자,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될,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명령대로 해야 될 의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해야 될, 하는 거, 자귀죠. 자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규범이 존재한다. 이 말은 자귀 의무가 국민에게 존재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해 봅시다. 이 부작위범은 뭘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규범이 존재할 때 그 명령규범을 위반했을 때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명령규범을 뒤집어 말하면은 자귀 의무죠. 결국 뭘 안 했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귀 의무 있는 사람이 안 했을 때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작위했고 이 부작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결과를 야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기 의무가 없다면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비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는 것보다 물에서 수영 치는 게 더 빠르고, 그걸 더 편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훈련이 이제 좀 중지되고 이제 쉬는 때인데,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을렬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호숫가 근처에 아주 경치 좋은 데서 약속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즐기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놀라서 가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의 4살 된 아이가 호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는 수영을 못해요. 아이는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누구 좀 사가 와서 구해달라고 막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카비란 수영 선수 그거 구하는 건 정말 시군중 먹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히 막 뛰어들라 그러다가 오늘 데이트하려고 머리도 아주 싹 멋있게 하고 옷도 이제 싹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다 베리게 생겼어요. 그날 데이트 망치 생겼어요. 그래서 뛰어들려다가 에이 간두자. 그러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하지 않았다. 부작위를 했다는 겁니다.
부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익사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 갑이 조금만 노력했다면, 옷 버리는 것을 감수했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갑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광경을 신문 기자가 포착을 했다면 이 사람은 끝장나는 겁니다. 신문에 나가버려가지고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그냥 매도가 될 버릴 겁니다. 자, 근데 법적으로는 갑은 무죄입니다. 왜 무죄입니까? 자, 수영 선수는 누가 물에 빠지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작위범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어떤 행위가 부작이라는 결론이 나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자기 의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아무리 부작위를 했고 이 부작위를 통해서 법익 침해적 결과를 야기했을지라도 자기 의무가 없다면 자, 자기 의무가 없다는 소리는 뭐죠? 명령 규범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규범이 없어요. 명령 규범이 없는데 그 부작위가 죄가 되겠습니까? 이따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가 부작위로 평가된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거의 뭐 조건반사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짚어놓고 죄책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짚어놓고 따지면은 아까 같은 수영선수 사건의 경우도 분명히 나쁘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잘못됐죠. 이런 것도 잘못하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된다고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로 평가되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자기 의무가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부작위범도 범죄고 자 범죄이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라는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작위를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인과적 행위로는 어땠습니까? 부작위는 거동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보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또 목적적 행위로는 어땠습니까? 자, 부작위는 목적 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로 보기가 어려웠죠. 자, 그러나 사회적 행위로 했다면 이 부작위는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규범적 가치 판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태로서 무난하게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위론에 의해서만 부작위는 행위라는 무난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행태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자기냐 부작위냐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구별해야 될까요? 자, 그건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의 행태를 자기라고 평가하면은 자기 의무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자기 범의 경우는 자기 의무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행위를 부작위로 평가한다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로 평가한다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작위로 평가한다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행태를 놓고 이것이 자기냐 아니면 부작위냐 반드시 구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쉬워요. 그래서 자기란 것은 신체 동작이죠. 그래서 신체적 힘을 투입함으로써 어떤 인과의 진행을 변형하는 게 자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부작이라는 것은 신체적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걸 부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헌법적인 어떤 사안을 검토할 때 자기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가 섞여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작위처럼 보이는 그런 행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로 볼 것이냐 부작위로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의리라는 사람이 있고 의리는 이제 환자입니다. 환자인데 이 환자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그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리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갑 행위를 자기로 봐야 될까요? 부작위로 봐야 될까요? 우선 갑이 이제 의뢰 주치의 의사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제거하는 동작을 했는데 이 제거하는 동작은 뭡니까? 신체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체적 에너지를 투입해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는 동작을 한 거죠. 자, 동작을 했어요. 했다는 게 뭡니까? 이런 자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본다면, 자, 주치의자는 의를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치료 의무인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의를 치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치료하지 않았다.
안 했다. 뭡니까? 이건 부작위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이 사실은 혼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자기로 본다면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자기 의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부작위로 본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의사행동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작위로 보면서 만약에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의사행동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평가한다면 자기 의무가 필요 없지만 부작위로 평가한다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기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이 섞여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걸 자기로 평가할 것이냐 부작위로 평가할 것이냐 이 바로 자기 의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와 부작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 방법이 있고 평가적 관찰 방법이 있어요. 이 자연적 관찰 방법을 다른 말로 에너지 투입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의했던 신체적 활동을 투입했느냐 안 했냐, 또 그다음에 적극적인 에너지 투입이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 동작이 있고, 자, 신체 동작이 있었다는 소리는 에너지 투입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럼 그거 자기고, 근데 신체 활동이 없고 에너지 투입이 없었다면 이걸 부작위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연적 관찰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적 관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보지 말고 규범적으로 보자는 게 평가적 관찰 방법입니다. 즉 자기냐 부작위의 구별은 자연적인 동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구별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의미의 중점, 자, 법적 비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사건, 자연적 관찰 방법은 이것을 자기로 볼까요? 부작위로 볼까요? 신체 활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체 에너지 투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호흡기를 제거하는 신체 활동이 있었고 호흡기를 제거할 때도 신체 에너지 투입이 필요했죠. 그럼 자기로 봅니다. 자, 자기로 보니까 이때는 의사한테 그를 치료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살인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가적 관찰 방법은 이걸 자기로 보지 않고 부작위로 봅니다. 왜? 법적 비난의 초점, 자, 사회적 의미의 중점은 의사로서 호흡기를 떼어냈다는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 비난의 초점과 사회적 의미의 중점은 단순한 그 호흡기를 떼어냈다는 동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로 봐요. 그럼 부작위로 본다면 한 가지를 또 검토해야 됩니다.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계약을 꼽을 수 있겠죠. 자,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는 병원과 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치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법상 치료 계약을 근거로 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의무 있는 자가 부작위를 했기 때문에 의사행위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적 관찰 방법과 자연적 관찰 방법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형법이란 것 자체가 일단 규범적인 학문이죠. 자, 그래서 자기인가 부작위인가의 구별도 규범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평가적 관찰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다조설의 태도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는 판례인데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밑에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길어서 다 읽기보다는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이제 정이라는 남자입니다. 피해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금은방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무의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냥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조용히 잤으면 좋겠는데 행패를 부리고 뭐 그냥 집안 김을 부시고 자기 처를 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해를 지내온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타일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일단 가족들이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겠죠.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몇 시간 동안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치료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식은 없어요. 아직 의식은 없고 또 그다음에 아직 자가호흡을 못 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조금만 치료를 하면은 살 수 있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정이라는 남자의 부인 병녀인데 이 병녀가 담당자를 찾아와서 퇴원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의식도 없어요. 또 자가호흡도 못합니다. 퇴원한다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소호흡기를 제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퇴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때 의사가 말렸어요. 안 됩니다. 아니 살 수 있는데 왜 퇴원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퇴원을 안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녀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 병녀는 뭐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돈 때문은 아니었는데 입원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돈 없다. 나 돈 없다. 당신들이 치료비 내줄 거냐? 어떡할 거냐? 나 돈 없다. 입원비 못 낸다. 수술비 못 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사가 뭐 과장한테도 보고했고, 그래서 의사들이 그래도 말렸습니다. 그래도 말렸고, 의사들이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정 그러면 치료 다 받고 돈 없으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돈 없으면 몰래 도망가라. 우리가 봐줄 테니까 몰래 도망가라. 어쨌든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 정 안 되면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부인이 완강하게 퇴원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신경을 버리다가 할 수 없죠. 의사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할 수 없군요. 그럼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호흡기 떼자마자 사망해버리고 말았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녀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죽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의사들 여기서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 갑과 이제 을이라는 이제 의사들의 죄책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판례가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1심에서 의사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살인죄.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판례 평석이 나오는데요.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항소도 되기 전에 판례 평석들이 10여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 충격적 사건 아닙니까? 의사들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보호자가 데려가겠다는 거 어떡할 겁니까? 그럼 퇴원시켜줄 수밖에 없죠. 의사가 자기 사죄 털어서 수술비 내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퇴원시키면 살인죄.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도 난리가 났고, 학자들도 관심을 가졌고, 하여튼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나오자마자 판례 평석이 막 쏟아져 나와서, 과연 이게 살인죄가 맞느냐, 범죄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병녀의 죄책을 먼저 보기로 하죠. 병녀. 우선 병녀 행위를 자기로 봐야 될까요? 부자기로 봐야 될까요? 자, 대부분은 부자기로 봤습니다. 자, 뭡니까? 부부로서 남편을 치료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편을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료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다. 부작위로 봤어요. 그럼 부작위라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자, 부작위라면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반드시 자기 의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처가 남편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자기 의무를 인정했을까요? 민법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자, 민법상 부부 상호간에는 부양 의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한쪽이 좀 잘못되면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민법상의 부양 의무를 근거로 해서 남편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자기 의무 인정되니까 이 부작위는
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이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갑과 을에게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버렸어요. 이 의사들에게도 이 처의 살인죄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원심은 의사 갑과 을의 행위를 부작위로 봤습니다. 자, 의사로서 치료해주지 않았다. 자,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심은 부작위로 봤습니다. 그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1심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부작위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자기 의무가 문제되죠. 그래, 1심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 환자를 계속 치료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밝혀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하는 이런 환자들, 자, 이런 환자들에서 의사한테 무엇을 근거로 퇴원을 막고 계속 치료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 자기 의무가 과연 인정되느냐, 만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여 편의 그 판례평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작위로 보니까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미 뭡니까? 그 계약상의 자기 의무는 인정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했다면 일단 치료 계약은 이미 소멸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계약상의 자기 의무는 인정할 수 없고, 그럼 이제 의료법이라든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서 학자들의 논쟁이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전개가 됐던 겁니다. 어쨌건 의사가 이제 이걸 항소를 했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자, 우리 대법원은 이 논쟁을 우회해버렸습니다. 우회해버렸어요. 자, 이걸 부작위로 본다면 자기임의 발생 근거에 대한 아주 골치 아픈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의사행동을 자기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로 봐버리면 자기 의미의 발생 근거에 대한 논쟁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대법원이 이걸 자기로 봐버렸어요. 자, 그래서 1심은 부작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걸 자기로 봐서 이 자기의 발생 근거에 대한 논쟁을 그냥 거기다 그냥 죄를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이다 하면서 죄를 뿌려버렸는데요. 어떻게 이걸 자기로 봤는지 그 요지를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요지 가운데서 3번 요지 보세요. 처음부터 봅시다. 자,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그 자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런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자, 자기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죠? 신체적 활동으로 보고 있답니다. 신체적 활동. 그래서 신체적 활동이 있으면 자기고, 혹시 없는 게 부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에게는 퇴원을 허락하는, 퇴원을 시켜주는 신체 활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로 봤어요. 자기로 봤고, 자기로 보니까 이제 자기의 발생 근거는 논할 실익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자기와 부작위 구별에 대해서 다소들은 평가적 관찰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은, 다소설은 이것을 부작위로 봅니다. 부작위로 보니까 자기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판례는 그 복잡한 논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피해가 버린 겁니다. 피해가서 자기로 봐가지고 자연적 관찰 방법을 취함으로써 자기로 봐가지고 자기의 발생 근거에 대한 논쟁이 아예 처음부터 필요가 없도록 우회해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조금 비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슬쩍 피해버렸다는 거죠. 복잡한 걸 그냥 피해버렸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자기와 부작위를 규범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연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봤고, 그 다음에 원심에서 1심에서 이것을 공동정범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방조범으로 봤습니다. 조금 완화시켜준 거죠. 그래서 방조범은 좀 가볍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자기범으로 봤고 또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봤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판례가 자기와 부작위의 구분에 있어서 평가적 관찰 방법이 아닌 자연적 관찰 방법을 분명히 한 최근의 판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판례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고찰의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134페이지 아래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자기와 부작위가 결합된 어떤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와 부작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인데, 이제 결론은 이제 평가적으로, 규범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실범의 경우에 이걸 자기로 봐야 될 것이냐, 부작위로 봐야 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자, 한 가지 거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밤입니다. 야간입니다. 근데 갑이란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 근데 야간이라면 전조등,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를 자기로 봐야 될까요? 부작위로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보세요. 라이트를 켜지 않았죠. 안 켰죠. 이건 자기입니까? 부작위입니까? 부작위죠. 안 켰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건 부작위입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은 부작위입니다. 근데 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했지요. 운전을 했다, 하다. 이거 뭡니까? 자기죠. 그럼 이게 부작위 범위입니까? 도대체 자기 범위입니까? 자, 지금 설명했다시피 자기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되게 자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주의 의무의 불행을 그 자기행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즉, 사회적 비난의 중점은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자,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했다. 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했다. 자, 이 자기 쪽에 사회적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범으로 보는 것이 동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기 집 차고에 있을 때, 차고에 있다. 아직 운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라이트를 켜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라이트를 켰다 안 켰다 보다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운전을 했다. 자기적 측면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범으로 봅니다. 그럼 모든 과실범은 다 자기범이냐? 그렇지 않아요. 과실범도 부자기범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의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냐? 주의 의무의 불이행위뿐만 아니라 결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자기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요소가 더 하나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 부작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기의 불이행이라는 부작용 요소가 추가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범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타인의 구정의 저주의 문제를 봅시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리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갑이 못 뛰어들게 막았습니다. 저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을 저지해가지고 을이 뛰어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병이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갑행위를 자기로 봐야 될까요? 부자기로 봐야 될까요? 우선 적극적으로 막 을을 막 몸을 붙들고 막 했어요. 이건 이런 신체 활동이니까 자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병을 구하지 않은 거죠. 이건 부자기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의미의 초점, 자, 법적 비난의 초점이 을을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다는 자기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병을 구하지 않았다는 부자기 쪽에 있을까요? 자, 요것은 자기 쪽에 더 중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 비난의 중점은 인과 진행의 적극적인 조정이나 변형, 즉 내버려 뒀다면 을에 의해서 병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차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적 측면에 더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혹은 일반적으로 자기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또 하나 예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병이 또 물에 빠졌고, 이제 을이 이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병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수영으로 이제 구조하기는 뭐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보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보트. 그래서 을이 이제 갑한테 와가지고 그 보트 좀 빌립시다. 그 보트 가지고 병을 좀 구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병은, 노후했어요. 보트 빌려줄 수 없다. 자, 해가지고, 이제 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트를 빌려주지 않은 이 보트 주인 갑의 행위가 자기가 됩니까? 부자가 됩니까? 자, 이건 빌려주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부자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자기로. 그래서 법적 비난의 초점은 빌려주지 않았다는 부자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부자기에 있다면, 그 갑의 행위가, 결국 갑이 빌려주지 않아서 병이 죽었는데, 이 부자기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갑에게, 이 보트 주인 갑에게 보트를 빌려줘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부자기고, 그러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죄가 되는데, 보트를 빌려줘야 된다는 법적인 자기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죠.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도덕 비난과 법적 비난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자기 의무가 없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이 가능할지라도 법적인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행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트 주인의 행위를 자기로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땐 죄가 되죠. 왜? 자기로 평가해버리면 자기 의무가 없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기로 평가해버리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 비난의 초점은 빌려주지 않았다. 부자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자기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예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네 번째, 자기의 구조 행위의 무효화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적한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 살려, 뭐 이런 소리였어요. 주변에 아무리 돌아와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어떤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폐가 쪽에서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그쪽을 가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우물이 이제 하나 있는데 우물 속에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가가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물 속에 빠져 있다가 사람 살려라고 이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은 어이구 이 사람이 빠졌네.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밧줄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밧줄을 이제 이렇게 이제 늘어뜨렸습니다. 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이 밧줄을 붙들었고 갑은 이제 끌어올립니다. 열차 하면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물이 깊었고 그래서 어두웠기 때문에 을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을이 올라오면서 밝은 데로 오니까 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냐? 자기의 원수였습니다. 원수를 지금 구조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거의 올라왔을 때 갑이 을을 딱 보고 너네? 하면서 밧줄을 탁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자기로 볼 것이냐 이제 부자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일단 자기로 봅니다. 이건 자기로 봅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밧줄을 늘어뜨려서 을이 잡았고, 자, 그걸 끌어올림으로써 구조의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을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구조의 가능성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밧줄을 놔버렸죠. 이것은 자기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평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부자기로 평가한다면, 즉 을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부자기로 평가한다면은 갑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기로 평가하면 어떤 경우에 이게 죄가 된다 그랬죠? 자기 의무가 있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남남이고 원수를 구조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부자기로 평가해버리면 갑은 무죄예요. 근데 자기로 평가해버리면 자기 의무가 없어도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의 가능성이 거의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밧줄을 놔서 죽겠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 비난의 초점이 자기에 있다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없을지라도 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좀 바꿔봅시다. 자, 사람 살려 소리를 듣고, 자, 갑이 이제 우물가에 가서 밧줄을 늘어뜨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을이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이 우물을 들여다보니까는 이제 눈이 이제 어둠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밧줄을 절반 정도 내리다가, 다시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을은 밧줄을 잡지를 못했어요. 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이건 부작위로 봅니다. 부작위. 자, 그래서 아까 처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의 경우는 밧줄을 잡았죠. 밧줄을 잡았다는 것을 뭘 의미하죠? 구조의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된 것을 차단시켰다면 이것은 자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밧줄을 중간 정도밖에 안 내렸어요. 구조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부작위로 봅니다. 근데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의무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죄가 될 수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 그 네 번째 사안도, 어떤 그 구조의 어떤 실효성을 나타내느냐, 나타내기 전인가, 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극적 안락사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보람의 병원 사건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건데, 판례는, 이걸, 자기로 봤죠. 그러나, 다수 학자들은 이것을 부작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작위로 본다면, 자기의 발생 근거가 또 쟁점이 또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식이에요. 자, 아직도 이제 우리가 습관이 좀 안 됐죠. 부작위다. 즉각적으로 자기 의무가 있는가? 이거 따지는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된다. 부작위라면 자기 의무 있나? 이걸 즉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 그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작위 범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이 부작위 범이란, 부작위에서 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 또 강조하고 있죠. 부작위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작위를 해줄지라도 자기 의무가 없다면 부작위 범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부작위 범은 진정 부작위 범과 부진정 부작위 범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진정 부작위 범과 부진정 부작위 범을 왜 나누어야 되느냐? 자, 그 실익이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이죠.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비교의 문제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작위범이 진정인지 부진정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의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즉 진정 부작위범은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진정 부작위범이라면 보증인 지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면 보증인 지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 지위를 요구하지 않느냐 요구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과 부진정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한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차이를 인정해 줄까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구성요건 요소가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이니까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부작위범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서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 이것도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냥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구별의 실익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부작위범이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진정 부작위범인지 부진정 부작위범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학설이 형식설과 실제설입니다. 자, 먼저 형식설을 봅시다. 자, 또 형식이란 말이 나왔네요. 자, 뭘 말하는 거죠? 이때 말한 형식은 뭘 의미합니까? 실정법,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식설을 보세요. 형식설은 법률에, 자, 조문이죠. 조문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 부작위범이고, 그러나 법률의 규정 형식은 자기범이지만, 자, 법률의 조문에는 자기범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부작위를 통해서 범하는 것을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의 규정, 실정법 가지고 조문 가지고 진정과 부진정을 평가하자는 게 형식설입니다. 조문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다면 그게 진정이고, 조문은 자기인데 그걸 부작위로 범할 수 있다면 그걸 부진정으로 보자는 겁니다. 조문, 이걸 가지고 구별하자는 게 형식설입니다. 현재 우리 통설과 플레이테러입니다. 실질설이 있는데 이것은 범죄의 성질을 가지고 구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동범의 성질을 가진 것을 진정 부작위범으로 보고, 결과범의 성격을 가진 것을 그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보자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 학설의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상으로 진정 부작위범은 아까 봤지만 전부 거동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은 전부 결과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형식설이나 실질설이냐, 우리 형법상으로는 다른 결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논의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설의 차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결과범이 포함될 수가 있고, 자, 반대로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거동범도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거동범이냐 결과범이냐만 가지고 진정과 부진정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정법 조문을 가지고 구별하는 형식설이 더욱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형법상으로 진정 부작위범은 전부 거동범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뭐 실질설에 의해도 차이는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 비판은 순수하게 이론적 비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에 따르면 법조문이 뭘 하지 아니한 자, 안 하는 거 부작위죠.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걸 진정 부작위범으로 보고, 법조문에 뭐뭐 한 자 뭡니까? 자기죠. 이 자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자는 게 형식설의 태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부작위범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부작위범은 지금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가 제 진정 부작위범이고, 자, 또 하나가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형식설에 따르면 진정과 부진정을 어떻게 구별하죠? 조문의 규정 형식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의 조문은 어떻게 되죠? 뭐 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문 자체가 하지 않는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가 하지 않는 부작위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뭐냐? 자, 이것도 부작위범에 틀림이 없는데 조문이 뭐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자기의 형식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실현하는 구성요건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무엇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은 우리가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일단 행위는 부작위죠. 자,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줄여서 우리 거기 차이에 나왔지만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어쨌건 이것도 부작위예요. 근데 부작위라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것을 부작위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줄여서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진정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위를 말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간단히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자,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있다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부작용의 일반적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7, 8의 요 내용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